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소녀를 자녀로 둔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어려선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꿈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정에 내조하며 착실하게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어린 나이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와 동생 저 그렇게 셋이 힘들게 사는 나날이었죠. 공부가 재밌어서 소질이 있나 싶었지만 형편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동생이 조금 더 공부에 흥미가 많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와 함께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은 저희가 바라던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저와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나도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끓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 언니. 언니도 공부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만 하게 해서 내가 꼭 갚을게. 괜찮아. 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면 되지. 내 걱정은 넣어둬. 이왕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 열심히 생활하고 알겠지? 에휴, 엄마가 미안하다. 둘 다 보내줘야 하는데 잘난 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다 내 탓이지. 나나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진짜 괜찮아. 엄마, 난 주은이가 졸업하고 가면 된다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거지 뭐. 걱정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저는 동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이젠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고졸 공채로 취직을 하여 벌써 24살이 되었고 언젠간 대학교를 가야 하니 돈을 알뜰히 모았어요. 한 번도 일하기 싫다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회사 내의 대졸 직원들과의 미묘한 차별, 그리고 저의 발언권은 회사에 전혀 필요가 없다는 점은 조금은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동생이 대학교에 졸업만 하면 이젠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회사 내 팀장이었죠.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졸 사원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죠. 얼떨떨했지만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것 같았네요. 남들보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요즘 이렇게 일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눈이 갔던 것 같아. 그렇게 좋게 봐줘서 고마워. 오빠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내 편이 돼준 사람인데 좋게 봐주기도 하다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젠 네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러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 결혼하면 대학교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과에 가서 공부해. 내가 지원해 줄게. 이제 공부하랴 내조하랴 엄청 바쁘겠다 너. 그래도 응원해. 항상 제가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야 동생 용돈에 한 달 생활비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지원해준다는 눈앞에 이 사람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을 한다면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 내가 원하던 분야에 취직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다는 행복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쇼크였죠. 앞날이 창창한 팀장과 고졸 전형 평사원의 결혼이라뇨. 그리고 그렇게나 평사원들이 저를 무시했는데 그런 제가 팀장님과 결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축하는 해줬지만 역시나 비아냥대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아니, 그거 알아? 의류팀 김나은 씨. 서 팀장님이랑 결혼한대잖아. 일도 그만둔대.
완전 봉 잡았지? 아니, 어떻게 꼬셨대? 그러게, 반반한 외모로 꼬셨겠지? 아니, 근데, 진짜 서 팀장님 보는 눈 없다. 걔 우리 회사 유일한 고졸 아니야? 아무리 학벌 중요시대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고졸 평사원이랑 눈이 맞냐? 서 팀장님 학벌도 되게 좋으시던데. 하여튼 될 사람은 된다더니 봉 잡았다 야. 화장실에 들어가면 간간히 들려오는 제 이야기들. 정말 고졸 하나로 저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시어머님의 반대가 있으셨지만 심하진 않았기에 무난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대학교로 인해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도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며느리를 바라셨지만 고졸 며느리였기에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러려니 했어요. 힘들게 아들을 키워 명문대를 보냈는데 좋은 며느리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금세 이런 마음들은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형님들이었어요. 남편에겐 형이 2명 있는데 형의 와이프들, 남편의 형수들이었죠.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하녀 부리듯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리기도 어렸지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전화로 늘 집으로 오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였죠. 동서, 나야. 오늘 바빠? 안 바쁘지? 서방님 출근하시고 할 거 없잖아. 안 그래? 둘째 동서랑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나올 수 있어?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아들 픽업 시간을 맞춰야 해서. 어때? 괜찮아? 네, 형님. 오늘 시간 돼요. 작은 형님도 오시는 거죠? 그럼 제가 형님 댁으로 먼저 갈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저도 남편 집 식구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항상 나갔죠.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형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갖가지 차 종류가 선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 들렸죠. 형님 댁에 도착하니 작은 형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서려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동서, 왔으면 화장실 먼저 들어가 줄래? 손이랑 발 좀 닦고 바닥 좀 뒤져줘. 실내화가 있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형님의 말을 듣고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깔끔한가 보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가 발과 손을 씻었죠. 화장실에서 나오자 형님들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욕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게 확실했고요. 어머, 형님, 발까지 닦으라뇨? 이 정도로 깔끔쟁이셨어요? 전 아까 안 닦았는데 제가 다 눈치 보이네요. 아니, 고졸 묻을까봐 그래.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아들이 밟는 거실인데 옮으면 어째 찝찝하단 말이야. 내가 좀 심했나? 어머, 형님도 참. 진짜 내가 못 살아. 누가 우리 형님 머리를 따라갈까요? 맞는 말이네요. 고졸 묻지. 어딜 그 발로 디뎌? 참 끼리끼리 논다더니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인기척을 내니 형님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죠. 다 닦았으면 부엌에 과일 좀 내올래? 우리 동서 오기만을 기다렸거든. 부엌에 가면 과일이랑 과도 있어. 뭐하고 있어? 얼른. 형님, 고졸 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혹시 그래서 저 부른 거예요?
어머, 동서, 다 들었어? 아니,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아니, 그리고, 맞는 말인데, 뭐. 아, 그리고 참, 동서,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동네 마트? 아휴, 우리 형님은 백화점에 있는 티밖에 안 마시는데, 센스 너무 없다? 그럼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참,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뇨. 저도 유감이네요. 그리고 오늘 형님들이 하신 말씀 두고두고 되새길게요. 고졸 묻는다라. 참 기가 막히네요. 어쩜 말씀들을 그렇게 상식 없게 하시는지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어머머, 이거 다 자격지심이야.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무섭다 동서. 이래서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게요. 저도 수준 차이 많이 느끼고 가네요.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격떨어진 말만 하시니 제가 뭐라 드린 말씀이 없네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형님들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무시했어요. 여기서 더 했다간 싸움이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내와 형님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는데 또다시 대학교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우리 대학 다닐 때 과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동서도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게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대학교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니까. 아, 당연하죠. 그리고 추억도 있고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어디 그러나요? 고졸이 비빌 수 없는 세상이죠. 안 그런가요? 아, 동서는 잘 알겠다. 그지? 우린 잘 모르니까. 본인이 더 잘 알지. 네? 아, 뭐 아무래도 대학교를 나오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고졸 출신이어도 훌륭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어머, 순진한 우리 동서. 뭔 모르는 소리 하네? 동서가 서방님 잘 만나서 이렇게 그냥 놀고 먹으니까 모르는 거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알 거 아니야. 우리 서방님이랑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차이는 많지. 결국 형님들은 저를 보자고 했던 것은 또 한 번 본인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에 소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우리 동서, 시집 하나는 잘 왔어. 뭐 동서처럼 살면 대학교는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긴 하지? 자긴 시집으로 성공한 케이스잖아. 네? 아, 뭐 남편 잘 만난 거야 인정하죠. 그래도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노력 중이에요. 마냥 집에 있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그래? 그래, 잘해봐. 아, 맞다. 동서, 내가 오늘 화분 옮겨야 하는데 허리를 좀 삐끗했거든? 화분 좀 옮겨줄 수 있어? 네, 뭐 옮겨드릴게요. 작은 형님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혼자는 버거워서요. 어디로 옮겨드리면 될까요? 저기 저 거실에 있는 화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거실에 저거 하나랑 베란다 쪽에 2개 있거든? 작은 베란다로 옮겨놔줘. 고마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유, 난 애 아빠가 전화가 왔네. 막내 동서가 고생 좀 해줘. 그렇게 낑낑거리고 화분을 옮겼어요. 속으로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했지만 거절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형님들과 이젠 거리를 좀 둬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화분을 옮기고 집에 가려는 순간
형님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부릴만 나네요. 뭐 우리 머리 껍데기에 앉아있지도 않고 그죠? 그냥 말 잘 듣는 시녀 하나 뒀다 생각해요. 어머, 딱이다. 어머님도 참 보는 눈도 없지. 동서 말이 딱이네. 말 잘 듣는 시녀. 아니 어떻게 전문대도 안 나올 수 있어? 학력이 안 좋은데 이만한 집에 시집 온 것도 용하지. 우리가 많이 부려먹자고. 이 집안 서열도 학력이 우선인 걸 보여주잔 말이야. 뭐라고요? 형님들 집에서 편하게 대학교 등록금 대줬으니 지잡대라도 갔던 거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다신 부르지 마세요. 이러려고 부르신 거 알았으니까 오지도 않을 거니까요. 아셨어요? 잔뜩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은 앞에 제 말을 뚝 잘라먹고 본인들 할 말을 이어나갔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 가려고? 그래. 아, 다음에 나 커튼 빨 때 또 한번 와주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동서가 야무지잖아. 그래, 동서가 도와주면 좋지. 난 팔목이 약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거든. 하여튼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가보겠다고 한 뒤 집을 나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나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이었죠. 아무리 제가 화를 내도 형님들 귀에는 경일기 같았습니다. 어차피 넌 고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들이 보기엔 고졸이 발악하는 것쯤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철저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뼈저리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꼭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집에 와 저는 대학교를 알아봤죠.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매우 우수했기에 고등학교 내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골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의류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의류학과로 진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에게 먼저 서치된 곳은 서울대학교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교 의상학과를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신이 살짝 모자랐기에 수능을 다시 준비해야 했어요.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후로는 다른 학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지잡대 나온 형님들 콧대 눌러줄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공부를 하였죠.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요.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나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나 밥 차려주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 몸 상할까봐 너무 걱정된다. 천천히 해. 그리고 학교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 넌 있는 그대로도 멋있거든.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싶어. 고졸 전형으로 말고 당당하게 입사해서 자기처럼 직급도 달고 일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어. 그리고 너무 하고 싶던 공부여서 재밌는 거 있지? 진짜 적성을 찾은 기분이야. 그러면 다행인데, 꼭 무리하지 마, 알겠지? 몸 상해가면서까지 하는 건 반대야. 그렇지만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언제나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수험생활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제가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나 집안일이나 굳은 일은 늘 막내 며느리인 제 차지였어요. 그걸 부추긴 건 형님들이었고요. 아유, 어머님.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하세요? 제가 동서 부를게요. 아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지도 하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 그럼 막내 좀 불러봐라. 아유, 힘들어. 나도 늙어서 원. 김장 하나를 해도 꼭 이렇게 힘이 든다니까. 아유, 살살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집에서 남편 잘 만나서 얼굴 피고 사는 게 동서인데 이런 것쯤은 다 해도 괜찮으니까. 아유, 그러냐? 에휴, 그래도 막상 불러서 시키려고 하면 좀 그렇더라고, 나는. 너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가마. 이런 식으로 시어머님을 꼬드겨 늘 집안의 모든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튀어오라 했어요. 동서, 지금 뭐해? 어머니 혼자 김장하시는데 설마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와 있으니까 당장 어머님네로 와. 아, 오늘 김장이에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헐레벌떡 하던 공부를 뒤로하고 어머님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네 도착해보니 배추 100포기와 김장거리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형님들은 전혀 김장에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고요. 아,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들 일찍 오셨네요. 김장 시작할까요? 죄송해요. 언지를 안 주셔서 김장날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 왔냐? 저기 내 옷 갈아입고 배추부터 절거라.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양념 넣으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배추를 절구려고 할 때 형님들은 그 자리를 뜨곤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똑같이 방관하셨죠. 동서, 우리 고관절이 약해서 구부려 앉아있지 못하거든? 거실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배추 다 절구고 말해줘.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오늘 절구고 내일 양념 무치고 보쌈 해먹으면 되겠다. 그지? 나랑 둘째 동서는 보쌈 고기 좀 사올게. 네? 이걸 저 혼자 절구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그리고 저는 김치를 절구본 적이 없어서요. 아휴, 다 배우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고관절이 약하다니까. 그럼 늙은 어머님 시킬 거야 뭐야?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동서,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만희 누리고 살면 다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꼭 우리가 시켜야 해?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학력이 낮으면 센스라도 있으면 이쁨 받겠구만. 둘 다 꽝이라니까, 동서는. 형님들은 얄밉게 한마디만 남기고 고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앉아서 100폭이 되는 배추를 절궜죠.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늙은 어머님 보고 하라고 할 수 없고 그 많은 배추를 절구면서 정말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배추를 절구고 다음날 양념을 무치러 다시 오라는 시어머님을 뒤로한 채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 이를 갈았네요. 이 무시가 언제 끝날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진짜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든 서울대를 붙겠다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배추의 양념을 무치러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형님들은 또다시 보쌈을 한다는 핑계로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죠. 역시나 그 많은 배추를 다 제가 무쳤어요. 그냥 그날 김장은 저 혼자 다 했네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들이 퇴근을 하여 같이 보쌈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너무 얄미운 건 마찬가지였죠. 여보, 맛있지? 오늘 내가 어제 오늘 김장한 김치야. 맛 어때? 어머님이 넣으라는 대로 넣어서 한 건데. 오, 맛있네. 와, 이제 엄마는
손 떼도 되겠어요. 며느리가 셋이나 있으니 김장 걱정은 없겠네요. 우리 엄마 좋겠네. 와, 형수님, 너무 맛있네요. 자기도 너무 고생했겠다. 김장 처음 해본 걸 텐데 덕분에 수육이랑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어머님, 제가 다 했잖아요. 맞죠? 형님들 고관절이 약하다고 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자기야. 아주버님, 제가 한 김치 맛 좀 괜찮으신가요? 다음번엔 꼭 형님들도 참여하시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형님들의 공치사에 어이가 없었어요. 고생은 내가 뼈 빠지게 다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는 걸 보니 웃겼고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도 한마디도 안 거드시는 게 그냥 난 이 집에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형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입이 떡 벌어졌고 어머님도 헛기침을 하셨죠. 하지만 전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 남편은 고생했겠다고 달래주는데 억눌려 있던 화가 대폭발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풀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니, 형님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래. 저 100포기 김장 내가 다 했어.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고, 그리고 어머님도 말 한마디 거두시지도 않더라. 내가 이 집 식모살이 하러 시집 온 거야? 형님들은 내가 당연히 식모인 줄 알아. 그러게, 진짜 형수들 너무하네. 안 한 형수들이 같이 했다길래 당연히 같이 한 줄 알았지. 미안해. 자기 너무 힘들었지? 매번 그래. 은근히 사람 불러내서 이것저것 다 시키고 나를 무슨 하녀 부리듯. 고졸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에이, 학벌 가지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닐 거야. 그냥 막내고 이러니까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학력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형님들한테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는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꼭 서울대 들어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형님들 지잡대 4년제 나와서 저리 목 뻣뻣이 구나 본데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악 물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죠. 순간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형님들의 얼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교 입학을 얻어낼 수 있었죠. 남편도 너무 좋아하였고 저 역시도 기뻤어요. 제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친정에 가는 날 친정엄마는 여태껏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 가슴에도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취직하던 순간이 맺혀있던 것이었어요. 장하다 우리 나은이. 이렇게 잘하는 공부를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도 못하고 드디어 이렇게 꿈을 이루는구나. 엄마, 무슨? 내 힘으로 난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셔요. 언제가 됐든 이루기만 하면 되지. 에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늦게나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리고 서서방도 너무 고맙네.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진짜 혼자 공부를 얼마나 독하게 하던지 제가 다 뿌듯하네요. 서울대라니 진짜 감격스럽고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 꽃길만 있다. 엄마도 그리고 오빠도 너무 고마워. 옆에서 응원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학교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전 27이란 나이에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어요. 결혼을 일찍 한 덕분인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간간히 남편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도 겸하며 용돈도 벌고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철철이 집안에 일이 있으면 불러댔어요. 역시나 가보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육체적 노동을 시키는 거였죠. 그 집에선 저는 그냥 남편 잘 만나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사는 속 좋은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진 구박과 무시 속에서 전 수석으로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했었기 때문에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할 수도 있었죠. 그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을 31살이 되어서야 이룬 셈이죠. 전 너무 감격했고 피땀 흘려 읽은 내 졸업장이 뿌듯하였죠. 제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 친정엄마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그간 있었던 마음고생이 눈 녹듯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형님들은 또다시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시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 동서, 취직했다며? 그래서 요새 전화도 잘 안 받고 바빴던 거야? 아니, 우리 아들 픽업은 그럼 13일 날 못 해주겠네? 네? 픽업이요? 아,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평일에는 일도 다녀야 하고 여러모로 바쁠 것 같거든요. 픽업은 못해요. 아니, 얼마나 번다고 취직을 했어?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이야? 요즘엔 고졸 전형은 조그만 회사에서나 뽑잖아. 결혼하기 전에 하던 비슷한 일이에요. 어쨌든 평일엔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형님이 전화한 목적은 다름 아닌 본인 아들 학교를 픽업해달라는 것이었죠. 본인이 미용실에 간다는 핑계로요. 뭐 익숙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하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끊고 제가 먼저 끊었다는 사실에 분했는지 작은 형님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해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 무시했어요. 오히려 제 자존감이 올라가니 이젠 형님들의 괴롭힘이 우습다고 여겨질 만큼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과 살림을 병행하였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고요. 그리고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역시나 형님들은 아침이 훨씬 지나 모든 음식들이 차려진 뒤 도착했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당연했어요.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이 생각으로 버티며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딱 두 형님들 근처에 속꼬리찜을 놓고 제자리 쪽에는 나물들만 놓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꼭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겠어, 동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 머리는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어머, 형님 센스 있으시다. 어쩜 형님 말이 옳고 말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지, 안 그래요? 동서가 이해해. 순간 새벽부터 참아왔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모든 걸 참고 살아왔던 이 분노가 폭발해버렸던 것이었죠.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거 먹어야 해? 나 서울대 수석 졸업이다, 이것들아. 어디서 머리 좋은 걸 내 눈앞에서 노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하는 짓들이 코미디라 못 참겠네. 어디 지잡대가 서울대 앞에서 주름을 잡아? 나 서울대 수석 졸업이야, 알겠니? 뭐라는 거야? 서울대라니? 아니, 동서, 고졸이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제 하다 머리에 총 맞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 수능 봐서 서울대 들어갔어.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아니라 어쩌니 이제? 내가 너희를 무시할 차례지? 어디 지잡대 나와서 그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해? 내가 진짜 그동안 어이가 없어서 웃기지도 않아 진짜. 형수님들, 그동안 집사람 무시했죠? 집사람 혼자 힘으로 서울대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취업도 이미 다 끝냈어요. 이제 이 사람 학력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됐고요. 형님들, 제 남편도 고려대, 저도 서울대인데 제 자식 IQ는 오죽할까요? 이제 자식들로 비교해야 하나요? 아마 지금 조카들 볼 때 형님들 잘 맞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지잡대 가겠죠? 아님 고졸일래나? 그러니까 이제 무시 그만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대에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화색이 바뀌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막내가 서울대에 졸업했다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유, 말 좀 해봐라. 그럼 우리 막내 며느리가 진짜 서울대란 말이야? 네, 어머니. 저 서울대에 졸업했고 취업도 다 마쳤어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셋 중에 제가 스펙이 제일 좋네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아니, 머리 좋은 건 알았지만 어째 이리 서리소문 없이 학교를 졸업했어? 아이고, 기특한 것. 그러게요.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형님들 얼굴을 생각하니까 돌면서도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고맙네요, 형님들. 형님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할 말을 잃었고요. 그리고 속꼬리찜을 저와 제 남편 앞으로 제가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죠. 형님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은 형님들이 해야겠죠? 이 집은 학벌 순으로 집안일 시키는 집이니까 안 그래요, 어머니? 전 손 하나 까딱 안 할게요, 이제. 그리고 오늘 밥 먹고 저랑 이 사람은 가볼게요. 뒷정리 부탁해요, 형님들. 머리는 아프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둘째 형님이 이제 더 고생하시려나? 큰형님은 그래도 경기권이잖아요. 그렇게 형님들은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몸만 떨고 있었어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렇게 전 그날 속꼬리찜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뒤 남편과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비추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찌나 통쾌하던지 전 말했죠. 이제 안 참아. 그동안 나 형님네 어머님네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무시당했어.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젠 정말 안 참을 거야. 그래, 고생했어. 내가 힘이 돼줬어야 하는데 너 혼자 힘들게 내버려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네. 미안해. 나도 최대한 존중할게. 그렇게 전 완벽한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학력이 중요한 사회는 아니지만 이 집에 시집 온 뒤 형님들에게 너무 많은 천대를 받았던지라 정말 서울대를 들어가고 졸업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 그렇게 형님네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하니 자연스레 저를 찾지 않더군요. 너무 웃겼습니다. 본인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사람을 찾아 매번 연락하고 구박하더니 이제 저를 만나면 본인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찾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의 그런 억울함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저는 그 다음 해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저와 제 남편을 닮아 아주 똑똑했고요. 어려서부터 영재란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 딸이 커서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시댁에 가면 형님네 자녀들은 그저 건강하기만 하다네요. 그런데 제 딸은 벌써부터 영재 루트를 밟고 있으니
듣기로는 형님들이 엄청 배 아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항상 먼저 왔다 가곤 하고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무시할까봐 그랬겠죠. 가끔 구박받던 시절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이 행복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걸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제 딸에게도 공부를 강요하진 않지만 제가 겪은 이 수모를 겪지 않게끔만 조금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여태껏 겪어온 길을 물려주지 않는 길일 테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게요. 살 날은 길고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요. 글을 쓰고 보니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님들이 큰 자극제가 되어준 것 같아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져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네요. 사건의 시작은 오래간만에 딸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부르길래 얼굴을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왔을 때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던 친구였고 제 딸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많이 늙어버린 모습에 슬픔의 감정도 함께 몰려왔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차 한잔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었어요. 딸은 저와 친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착하다며 집안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가던 도중에 딸은 다른 약속이 잡혔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간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또 다시 가까워진 사이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너무 놀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만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린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친구가 부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너 오늘 병원 근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백화점에 나와 있는 거야? 설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온 거야? 잠깐만, 예은자야, 너 딸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전에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던데?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미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민이 남자친구 김승연이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저희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자리를 잡은 뒤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고, 친구와 저는 두 눈앞에 보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친구보다 제 딸과 친구 아들은 꽤 오래전부터 서로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었네요. 그런데 뭔가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길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던 터라 둘 사이를 보고 불만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나도 내 딸이 네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숨겨봤자 달라질 거 없잖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인사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저희 현재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러 찾아뵈려 했었어요. 뭐라고? 잠깐만. 지금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이니?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기회를 보려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정말 친구 사이셨던 거예요? 저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두 분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너희들은 하던 데이트 마저 하고 은자 너는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친구의 아들이 제 딸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와 만났을 당시 제 딸에게 보여줬던 시선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으로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과 네 딸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전부터 둘은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나는 이 결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너와 사돈관계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는 관계인지 몰라?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했다 치자. 나중에 서로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그땐 양가 집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텐데 너는 나한테 막말을 뱉을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았던 추억들까지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내 성격 모르니? 아주 잘 알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잖아. 나는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안이 너희보다 못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구보다 내 성격 네가 제일 잘 아는데 숨겨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사이가 친구로 남고 싶을 뿐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 아들은 의사인데 네 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너 같아도 이 결혼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겠지? 내 아들은 의사, 네 딸은 평범한 회사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야. 나중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친구인 너한테까지 피해가 생기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고. 그건 극히 단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좋다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이를 떠나 내 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성격이라 심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 내 딸을 분명 속으로 안 좋게 평가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계기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와 내가 친구 사이던 아니던 나한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그러니 너도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해.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에게 받는 상처보다 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 딸이 옆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 눈물을 쏟았을 게 뻔했어요. 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친구의 말대로 이 결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이 좋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늦은 저녁에 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와 친구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까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언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거야? 엄마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줄 거다. 하지만 엄마 친구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다. 엄마, 저희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때 처음 뵀을 때 저를 좋게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승현 오빠가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선 네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일단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하루빨리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래도 우방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친구의 성격도 파악한 다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저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친구의 아들부터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서둘러 저희 집에 오길 바랬었죠.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얻으려 했었지만 싫은 건 확실하게 선을 긋는 성격이라 제 딸이 며느리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을 열기에는 힘들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면서 제 딸과 친구 아들의 결혼에 대해 밤새도록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친구의 아들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번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진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해봤는데 소민이를 좋게 봐주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두 분이서 친구 관계라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던걸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소민이를 좋게 봐주실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나와 대화할 때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둘의 마음은 확고하게 결정한 거야? 친구 아들은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표정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자기 아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친구의 마음이 자기 아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제 딸도 결혼을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인데 내가 상처되는 말을 쉽게 꺼내겠니? 당연히 좋게 하고 돌려보냈지. 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다고. 괜히 서로의 마음에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좋게 넘어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야 결혼 준비를 하지.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성격이 예전 같지는 않아. 그럼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친구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좋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서 상처 주는 건 친구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였죠. 얼떨결에 아들, 딸들이 양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니 상견례 일정도 서둘러 잡게 되었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상황들이 마냥 신기했는지 제 딸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다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아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두 아들, 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친구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마련한 집이 있는데 7억 정도 되거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예단비로 10%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건 치러야 나중에 서운하지 않고 뒤탈도 없을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7천만 원 정도야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집안 형편은 내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되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다. 준비해 줄 수 있겠어? 어차피 적당히 쓰고 돌려줄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봉채비로 절반 주면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제대로 된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단둘이 있을 때도 호칭도 바꾸고 선을 넘지 않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양가 집안 결혼하게 되면 사돈지간이 되는 건데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너랑 친구 사이라고 해서 나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호칭부터 정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도 친구 사이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거야. 나도 그게 편할 것 같고 오늘 이후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부탁한 건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어.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앞으로가 편한 거라고. 당연히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양가 집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격식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선을 긋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딱딱한 관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 아들, 딸이 결혼을 하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만나게 된 날 이후부터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최대한 밉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부유하지 않은 형편에서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친구가 원하는 조건은 다 맞춰주었고 서로 각자가 많이 바쁘다 보니 상견례를 조금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쯤에 상견례를 겨우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제 가방에 봉투 하나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봉채비라고 넣어둔 거였네요. 서로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던 터라 이해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해서 봉채비를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짝 확인을 해봤는데 5만 원짜리가 4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색한 미소로 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예단비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50%나 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주신 예단비를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써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봉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빈 봉투를 돌려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20만 원 넣어드렸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아들한테 줄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예단비도 더 올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도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단순한 관계도 아니니까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급한 대로 아들에게 줄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의사 사이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앞으로 며느리는 인생길이 환한데 저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7천만 원으로 내 아들을 사돈 집안의 사이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료봉사 시키려고 장가 보내는 거냐며 이 결혼 절대 반대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생각해 보니까 사돈댁에서 혼수로 강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2채 정도는 해줘야 저희도 군말하지 않고 제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시하게 봤던데요. 제가 말한 조건이 부담스럽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사 사이 타이틀을 얻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에요. 주변의 사이가 의사인 분들 보셨어요? 예단비는 저희 용돈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혼수로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2채나 해오라고? 결국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냐고. 처음부터 이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었으면서 예단비는 왜 다 쓴 거야? 사부인,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격식 차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단비는 그동안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부분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파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손해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시간은 돈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 따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아들이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돈께서도 손해볼 생각 없으시면 제가 말한 조건 들어주시고 의사사의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너 뭐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네 아들을 만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정말 말하는 게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의사인 너 아들이 내 딸을 꼬신 거라고. 그런데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정신 나갔구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7천만 원 다시 돌려주도록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딸이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서 손해본 시간이 얼마인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데 조건도 형편없는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강남 역세권 아파트 2채를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파혼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파혼할 거니까 당장 내 앞에 7천만 원 가져다 놔.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성격이 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파혼하겠다는 거 확실한 거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소민이랑 파혼을 해요? 결혼식장도 전부 다 알아봤고 청첩장까지 전부 다 돌렸다고요. 저는 이 결혼 무조건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의사인 거랑 아파트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멋대로 하셔야겠어요? 친구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양가 집안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파혼을 하겠다는데도 예단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상견례장 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는 순간 친구가 급하게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정체 모를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와 비슷해 보이는 여성분들이
다짜고짜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소란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많은 여성분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쳐? 설마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거야?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나한테 2억이나 가져가 놓고 감히 뒤통수를 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 갔다면서?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놓으라고. 너는 오늘 콩밥 먹을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돌려주려 했었어요. 잠깐 쓰고 돌려주려 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장례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의사인 아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었고 의사 사이를 보겠다던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친구가 잠적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뺏어간 친구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돈들을 돌려받을 순 있었지만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친구는 사기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친구의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받은 상처들도 너무 커서 제 딸은 헤어짐을 선택했고 친구 측으로부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게 되었네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좋은 친구였는데 현재는 사기꾼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네요. 추억은 가슴에 묻고 친구는 떠나보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몸이 많이 움츠려지다 보니 얼마 전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해 버렸네요. 바쁜 아들한테 괜한 신경을 쓰게 해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제 소식을 듣고 병실에 들어온 아들을 보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고생한 만큼 잘 자라주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딱 하나 바랄 게 있다면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아직까지도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는지 몇 번 말을 꺼내봤지만 제 물음에 입을 닫고 그저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아들이 선물해준 노트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일주일 정도는 물리치료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길 권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말을 해도 제가 몸 상태가 안정이 돼야 아들이 밖에서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편하게 한다며 무조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하길 원해서 마지못해 누워 있어요. 날이 밝아오고 창밖을 보니 이른 새벽부터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을 수 있는 사연 방송인데요. 공중파 라디오도 많이 듣지만 이곳의 사연 또한 저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어서 자주 듣게 되네요. 아마 제 사연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한 저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때론 드라마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두 눈으로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늘은 죄를 용서해주지 않아요. 절대 덮어두지 않고 언젠가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아들과 함께 버티고 버티다 보니 저희에게도 그날의 아픔을 전부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의 사연을 꺼내볼까 합니다. 정말 오래된 기억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의 아픈 기억들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었던 제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친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몇 번 얼굴을 본 적도 있었어요. 2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던 나이였죠. 저는 결혼보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고 결혼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셨던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된 것 마냥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양가 부모님은 저 몰래 결혼까지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고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 생각이 없는데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과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싫다니까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남자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얼굴 몇 번 본 거 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저 좀 놔둬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건데? 엄마 아빠 늙어서 세상 떠나면 그때 결혼하게? 남들은 결혼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뭐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냐? 그리고 살면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되지. 굳이 뭘 알아야 하는 거야? 나도 너희 엄마랑 양가 부모님 선자리 주선해 주셔서 만나게 된 거야. 지금 봐봐. 얼마나 잘 살고 있냐? 뭘 잘 살고 있어요. 맨날 엄마 속 뒤집어지게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 드시면서. 엄마가 저랑 단둘이 있으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아빠랑 결혼한 게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분간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살면서 부모님께 크게 소리친 적 없었던 제가 격한 반응을 보이자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난감해 하셨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결혼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저에게 여행하는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던 남자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대화를 시도했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잠깐의 대화를 원하길래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저를 배려해주면서 제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주려고 했던 점들이 좋게 다가왔고 그때 이후로 한두 번 더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밝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려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결혼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게 되니 행복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정도로 자상했고
어떤 일이 벌어지던 항상 침착하게 목소리 높이지 않는 차분함이 저에겐 너무나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던 도중 생각보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되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하시는 시부모님의 가시 같은 언행에 남편에게가 아닌 시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흘렸었죠. 남들은 아기 낳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순풍순풍 잘 낳더구만. 너는 자식 새끼 하나 낳지 못하는 거야? 너 이사돈 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자식 10명은 낳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니만 하나도 낳지 못하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니? 다 늙어 세상 떠나면 그때 손자 얼굴 보여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해라. 알겠니? 저도 아이 가지고 싶고 이렇게까지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몸 관리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엄청 열내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구먼.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비밀로 하고 이건 결혼 무효 처리해야 될 정도라고.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난처하게 만들어. 결혼 물러야겠다. 엄청나게 난리치시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를 보며 죄인 취급을 하시길래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밀어붙이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결국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제가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자 진정시켜주려 안간힘을 썼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포기를 하신 듯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더 이상 임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의 결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는지 함께 있는 시간조차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하나 가지지 못한다고 남편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는지 술만 먹고 오면 저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한다며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더니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주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온갖 실망을 다 안겨주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어쩌고? 전부 보상해 줄 거야? 임신을 하지 못하면 평생 내 수발이나 들면서 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 기쁨 전화 되라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도 사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고 당신 부모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해봤어? 우리 부모님 또한 많이 힘든 상태라고. 원하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그저 대를 이어줄 아이가 필요해서 나한테 접근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 삶에 있어 최대의 실수는 당신을 만난 거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도 섞는 게 싫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고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가정생활 속에 즐거웠던 건 아주 잠깐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부모님 집에 찾아갔어요. 대화가 필요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반갑게 맞아준 부모님께서 초췌해진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혼을 밀어붙인 자기들 잘못이라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이었고 후회해봤자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지 남편과 싸운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속이 좋지 않았고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 기운 같다며 눈 좀 붙이라고 방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한참 동안 자고 일어났는데 몸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그리고 미열을 동반하고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려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항상 준비해 주신 걸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음식 냄새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결국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된다고 몸살 기운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실히 평소와 다른 몸 상태에 혹시 몰라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고 2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아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재차 물어봤고 확실한 임신에 너무 감격스러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양가 집안 그토록 기다리던 2년 만의 임신 소식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서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았던 걸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임신을 했다는 말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되려 안 좋은 말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임신? 이제 와서 임신? 서로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임신했다고 예전에 서로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니? 질렸다 질렸어. 하라고 할 때는 되지 않다구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와 웃으면서 2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너도 우리한테 좋은 감정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려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도 너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 같던데? 네? 그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토록 원하셨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입을 닫고 있는 거야? 당신 아이 임신했다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당신 임신했다고 내가 좋아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거잖아. 우리 벌써 정리된 거 아니었어? 그 아이 당신이 키우면 되지. 그토록 바라던 아이인데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정 떨어져서 그만하고 싶다.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멍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벌써 저와 인연을 정리하려고 모든 걸 끝낸 상태인 듯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 만나 해결 볼 거라며 믿을 수 없는 통보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고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냉전 상태에서 남편과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껏 멋을 부리며 꼭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나갈 때만큼은 한껏 들뜬 기분으로 저와 처음 연애할 때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매번 놓치기 일쑤였고 임신한 몸으로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겁이 났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몇 번이나 관계 회복을 하려 다가갔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차가울 정도로 냉담했고 벌써 저에게 마음이 떠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사랑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이 태어난다고.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지. 언제까지 이혼 안 할 건데? 이렇게 질질 끈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 없어. 위자료 준다니까. 그러니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가자. 더 이상 너랑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제발 부탁이야.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아이를 버리면 당신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랑 인연 끊는다면 분명 천벌 받는다고.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만삭인 저를 밀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혼을 악착같이 막으려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편과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면서 저희 부모님 또한 시부모님과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며 알던 사이였지만 이 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말았어요. 만삭이 되고 출산날이 다가왔지만 저희 모두 서로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출산하고 나서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면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를 것 같아 한 번 더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하는 날 저희 부모님 외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찾아오지 않았고 혼자서 외롭게 출산을 끝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보고 싶었던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흘렀고 몸조리가 끝이 날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려고 시댁 식구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급하게 몸을 숨겨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처음 본 여자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둘이 깊은 관계로 발전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벌써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저희 아이보다 1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내인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늦은 새벽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통죄로 그 여자와 남편을 고소할 거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댁에서 제가 봤던 모든 장면을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 좋고 우리 집안과 적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사라고.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께서 사업이 대박나면서 나와 결혼하겠다며 뒤를 이은 여자가 줄을 섰었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여자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다들 아버지 재산 보고 달려든 집안들인데?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고 당신이 임신 전에 나는 벌써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러니 당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한 거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당신보다 한 번에 임신을 성공한 그녀를 더 원하게 된 거지.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혼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둘 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고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아이를 보라고.
이 아이도 당신 아들이라고. 내가 법적으로 본처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집에 있는 것조차 지긋지긋하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곤 이혼 통보 후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 이혼은 삶의 실패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녀를 처벌하고 제 갈 길을 가려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남편을 고소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위급한 상태까지 오고 말았어요. 뒤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트럭이 제동을 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차를 받으면서 다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에 부모님을 잃게 되니 의지할 사람도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고 제일 필요할 시점에 두 분 다 잃게 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고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가 떠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겠니?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거라.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려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를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얘따 이 돈 가지고 앞으로 그 아이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이나 짜거라. 넉넉하게 넣어뒀으니까 실망하진 않을 거다. 쓸데없는 생각해서 문제 일으키려고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잘 생각해야 한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이 아이는 어머님 아이예요. 의사 집안이 그렇게 좋아요?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잖아요. 한참 전에 의사 집안의 여자랑 남편이 만나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이딴 돈 필요 없어요. 콩밥 먹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찾아온 거 같니? 해볼 테면 해봐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만들어주마. 이 돈 필요 없다고 그랬지? 너한테는 한 푼도 아까우니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경고를 하듯 화를 내셨고 저도 그의 질세라 소리를 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를 삼키며 돌아가신 후 부모님 장례를 모두 정리한 후 집에 돌아와 아이와 둘만 남은 공간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기절할 듯 쓰러져 버렸고 얼마 동안 잠이 든 건지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잠을 자고 있는지 옆에 눕혀두었던 아이를 확인하려고 눈을 뜬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집안 어디를 찾아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가 사라질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시모가 저에게 경고한 말들이 떠올랐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벌써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왔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혼 도장 찍고 조용히 살아가라며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당장 제 눈앞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고소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겠다며 제발 아이만 돌려달라고 시모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미친 듯이 빌었고 시모는 준비해둔 각서를 내밀면서 이혼 절차가 끝이 나고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충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시모가 알려준 주소를 건네받아 고아원에 도착을 하니 다행히도 아이는 무사히 지내고 있었어요. 하늘에 감사했고 그 이후 2번 다시 시댁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마주칠 일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 차려서 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 모든 걸 동원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 줬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매일 공부에 매진하며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에 능력이 없는 제가 지원을 해주지 못할까봐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을 보고 밤에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잠을 쪼개가면서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들은 법조인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동네에서 검사 아들 나왔다며 잔치가 벌어졌어요. 고생한 만큼 저도 많이 늙었고 부족한 엄마 밑에서 열심히 살아준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저희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앞만 보며 달렸던 제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시간이 될 때는 여행도 다니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고 아들이 준 용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맡은 사건이 좀 큰 사건인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인 것 같아요.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저를 버린 아버지를 36년 만에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번 사건의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저를 버린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굴을 보이려 나타나겠죠.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세상 정말 좁지 않아요? 뭐라고? 그 사건 네가 꼭 해야 하는 거야? 마주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어? 아니요. 저한테 들어온 사건인데 당연히 제가 처벌을 내려야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건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는 증거를 없애려고 다시 현장에 나타났던 게 밝혀졌고 죄목이 상당하게 커질 것 같아요. 이참에 얼굴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잘 컸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매일 잠을 쪼개가며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재판 전날 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6년 만에 저를 버린 남편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정말 미안해. 과거의 일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좀 급해서 그래. 다음날 우리 아들이 법정에 서는데 당신 아들이 검사라며.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제발 처벌을 가볍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든지 할게. 뭐라고? 지금 그 말 하려고 찾아온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올 시간 됐어. 당장 나가. 나는 할 말 없다고. 뭐예요?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는 거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우리 아들 제발 처벌 좀 약하게 내려줄 수 없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지금 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전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저에게도 아버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저기요, 여기에서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쪽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거 모르세요? 당장 나가세요. 아, 그리고 이 말 꼭 해드려야 되겠네. 그쪽 엄마라는 사람도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뺑소니 주범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참 좁죠?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하겠네.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게. 부탁일세. 내가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 저희한테 무릎 꿇지 말고요. 세상 떠난 그 부모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당장 나가라고! 아들은 전 남편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밀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과거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아들과 전 남편의 아내가 처벌을 약하게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닌 판사가 정하는 거지만 아들이 처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었고 전 남편의 아들과 그 아내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하루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자기를 버린 사람 앞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발을 구르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저를 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많이 지쳐 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먼저 물어보기가 그래서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고 한숨 돌린 아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저를 보며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징역 10년을 받게 되었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도와준 전 남편의 아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뺑소니까지 했으면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 것도 놀랍지만 전 남편의 가족들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 아들이 법정에 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건을 봐도 전 남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히 보일 정도로 한심하기만 하네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처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인생은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된 게 미안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아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한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계시겠죠? 그 삶에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고 매일의 삶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감사합니다.